있어요. 별거 아니고 첫 번째 줄 보니까 우리가 탐구하는 로렌과 같은 소비자의 선호. 우리 이거 이제 수요 공급 곡선에 반영되는 거죠. 여기 이제 커피야 커피. 커피에 대한 수량이고 커피에 대한 가격이면 이렇게 수요 곡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소비자의 선호를 이게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로사가 커피를 생산 공급해서 재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생산이고 공급하는 거죠. 약간 생산 기술과 관련된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의사결정,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같이 살펴보고 이걸 결합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챕터 2장, 3장 얘기할 거고요. 이제 이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걸 봤는데 이 가격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충격 요인들을 볼 거예요. 거기 보시면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거나 기술이 바뀔 때 선호가 변화하거나 갑자기 커피를 싫어하게 됐어. 뭐 아니면 커피가 뭐 암에 뭐 예방된다. 그러면 또 선호가 증가할 수 있겠죠. 아니면 기술이 변화했어. 뭐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하거나 그건 이제 생산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카푸치노 구입과 같은 시장 거래 편익이 로렌과 같은 소비자와 또 커피 가게나 로사와 같은 생산자한테 어떻게 나눠지는가 요걸 볼 거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살짝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볼까요? 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사결정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자,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선 요 개관 수요 공급 마친 다음에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이제 선택이죠.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경제학에선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의사결정 많이 쓰는데 뭐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탐구할 거래요. 챕터 4장, 5장에서 얘기할 거래. 그래서 이 거기 나와 있는 로렌이라는 친구가 아니 커피 말고 또는 차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 두 개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거지. 경쟁 관계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데 스타벅스 말고 다른 가게에서 마시는 장소 가게를 선택할 때 스타벅스 말고 다른 장소에서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로사입니까? 로렌입니까?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된다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한다면 비트코인 샀는데 갑자기 뭐 또 1억 넘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 이렇게 되면 선택은 바뀔까? 이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다 더해서 소비자 선택에 이걸 다 더해서 나타나게 되면 거기 밑에 마지막 줄 보시면 이러한 한 명만 얘기한 건데 시총자를 붙였는데 그냥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수요 함수를 도출해요. 요거 이제 개별 소비자의 선택을 다 집약해서 시장 전체 도출하고요.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야. 생산자의 선택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거기 보시면 로사가 커피를 생산하는데 신기술이 등장하거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의 의사결정을 볼 건데 생산할 때 요 기술이라는 거 이게 커피를 생산합니다. 생산함수로 쓸 거야. 여기에 거기 보니까 일꾼이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본 돈이 아니야. 여긴 실물 자본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농기계류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일꾼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투입을 해서 커피를 생산할 것인가 뭐 그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 생산 관계 요 F라는 게 바로 조합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조합을 잘 해서 생산할 것인가 뭐 생산 방법이죠.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은 소비자가 어떤 물건 살까? 사면 얼마 살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생산자가 어떤 노동자와 자본을 얼마나 채용할까? 뭐 어떤 걸 더 많이 쓸까? 노동 집약적으로 할지 자본 집약적으로 할지 뭐 그런 것들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가서 이 생산을 하게 되면 일꾼과 자본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생산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것도 보겠죠. 생산함수, 비용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거기 나와 있듯이 생산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얼마나 빠르게 더 증가하는가 그런 것도 거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령 로사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생산량을 2배 증가시킬 때 총 비용은 2배 증가할까? 2배보다 더 증가할까? 2배보다 적게 발생할까? 뭐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미시경제학적 자동차 공동이용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아니,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은 이제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익숙해요. 근데 생산자로서의 역할은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취업해서 기업에 들어가면 모를까 참 느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소비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생산은 그닥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생산 관련해서 얘기할 때 뭐 P&G나 뭐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거 대기업만 좀 떠올리는데, 예, 작은 기업도 있어. 작은 기업, 소기업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대표적인 걸 한번 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영업을 하려는 운전자. 어떤 운전자가 어떻게 보면 내가 차량 공유 서비스니까 택시 운전 같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우버 이런 것들 한다고 합시다. 거의 가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시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먼저 선택 대안을 할 때,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당신이 내려야 할 첫 번째 결정은 두 번째 줄, 어느 회사와 제휴를 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무엇을 생산할까, 이겁니다. 우버가 있고요. 우버 쪽에 가서 내가 이런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까? 아니면 리프트가 있네요. 리프트가 있어요. 약간 두 개가 차이가 있나 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개가 이제 큰 회사래. 우버는 좀 더 크고 고급을 지향한대요. 규모가 크고 그리고 약간 고급을 지향을 하고, 예. 우버는 기사에게 신형차를 준대. 내가 이거 택시 운행하는 요거 기사로 생산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 차를 줘서 좀 또 리무진 세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프트는요 좀 약간 우버와 약간 색깔이 다른가 보지. 거기 보니까 재밌고 멋지다는 것을 판매 전략으로 한대. 이게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기사가 때로는 손님과 주먹을 맞부딪히고, 하이파이브겠지? 뭐 주먹으로 막 치고받고 그건 아니겠지? 아무튼 그게 재밌나? 아무튼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밝고 유쾌하게 이렇게 환대를 하나 보죠. 또 차의 대시보드에 선명한 분홍색 콧수염을 붙이면, 아무튼 야 저거 재밌다, 저 택시 탈까? 이런 사람도 있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 요거랑 차이가 나는 틈새를 또 공략을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선택할까요? 어디? 재미로? 아니야. 돈 많이 주는데 선택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나와 있듯이 어느 쪽이 나한테 소득을 높게 해줄 것인가, 뭐 그걸 봅니다. 거기 보니까 회사마다 여러분이 택시기사로 했을 때 청구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님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콜 같은 거. 그때 비용이 다르대. 두 회사 모두와 제휴하고 당신이 받을 걸로 기대되는 요금에 근거해서 두 회사를 오가는 방법. 여기 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약간 지속성과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좀 오랫동안 좀 하긴 해야겠죠. 자, 계약을 체결했어. 그냥 나 우버랑 할래. 이렇게 체결했으면 그 다음 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선택 2 이렇게, 스텝 2 이렇게, 이건 선택 1. 자, 거기 보니까 서비스의 질과 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질과 퀄리티와 빈도 이렇게. 자, 거기 보니까 야간에 할까 주말에 할까 뭐 이런 것들. 야간에 할까 주말에 할까, 야간 아니면 주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보통 낮에는 당연히 하고 야간에도 할까 주말에도 할까 좀 평일만 할까 고민을 하는 거고요. 더 나가서 승객과 대화를 할까 라디오를 켤까 말까. 승객이 라디오 꺼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말 거는 게 또 약간 그럴 수 있겠지. 어떨 때는 뭐 탔는데 뭐 정치 얘기하거나 뭐 막 이렇게 하면 또 아니면 라디오를 트는 거야. 근데 고객이 싫어하는 라디오를 막 또 틀 수 있잖아.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러한 고객의 경험은 당신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뭐 많은 선택을 하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또 고객이 끝나면 나한테 이제 별표 점수 좀 잘 해주세요 그러기도 하는데 요런 거에 대해서 고객이 평가를 하면 이게 다 나에게 어떻게 보면 소득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느 정도 할까?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면 퀄리티랑 이게 올라가면 소득은 올라가지만 힘들고 뭐 등등등 주말까지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야 나는 절대 야간은 안 해. 주말 안 해. 그리고 손님 이게 자기가 좀 잘 대응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고객의 평가가 안 좋으면 또 소득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매 순간 하느냐가 쌓이고 쌓여 가지고 결과로 성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고객 확보의 평가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의 확보 이런 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뭐 당연한 얘기고 복잡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 거기 볼까요? 우버 기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우버 블랙이 좀 약간 더 고급인가 보지? 고급 차량을 또 받고 더 나가서 고급 중에 고급이야. 그래서 블랙.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속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등등등. 더 나가서는 거기 보니까 고급차 구입이 가치 있는가? 이 고급차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자동차 공동 이용망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미래 전망이 어떤가 그런 것까지 보는 거야. 만약에 단타로 내가 할 건지 이걸 계속 할 건지 뭐 등등 이런 많은 선택의 요인들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나마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뿐만 아니라 운전자로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공급 이것도 서비스를 공급 생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소비는 익숙한데 생산 공급은 좀 자꾸 대기업, 삼성, 현대, 자동차, 공장, 기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런 것도 생산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밑에 가보시면 시장 공급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마켓이고요. 우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야. 그 시장 구조라고 합니다. 마켓 스트럭처라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시장 구조, 산업 구조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시장이고요. 자,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있고 생산, 공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고 공급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경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그 경쟁의 정도가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해서 완전이라는 말을 쓸 거야. 퍼펙트라는 말을 쓸 거야. 그래서 경쟁 시장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완전 경쟁부터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경쟁의 정도가 치열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볼까요? 모든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격 수용자라는 말을 씁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내가 받아들여서 뭐 1,000원이다 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가격을 막 올리고 막 할 만큼 가격 설정 능력, 시장 지배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기업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장 가격을 보고 얼마나 생산 공급해야겠다 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사의 경우랑 비슷하대. 로사는 커피 생산 공급하는 게 전 세계에서 다 유통되고 막 하기 때문에 내가 뭐 가격을 비싸게 뭐 올리고 막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거기 보니까 국제시장
국제시장, 요거 세계 전체로 유통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대규모이고 세계 전체 커피 재배자들은 커피를 공급하는데 로사가 얼마를 많이 내놓는지 그거에 따라서 뭐 시장의 가격에 별 영향이 없네요. 그러니까 개별 생산 공급자들은 약간 개미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한두 개 산다고 뭐 삼성전자 뭐 주가가 요동치고 휘청거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 정도.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이거 이제 정반대 극단적인 상황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주로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 공급자가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공급이 독점돼 있다 이렇게 봐요. 물론 수요자도 독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로 아무 얘기 안 하면 이게 좀 더 일반적이니까 공급 독점 시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줄 볼게요. 7페이지. 한 기업만 시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기업이 혼자 있어. 모노폴리 아니겠습니까? 모노 기업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겠다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공급하는 사람 자기 혼자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핵심적 상황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핵심적 사항은 기업이 이제는 판매 가격을 정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라이스 메이커 또는 세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능력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로사가 전 세계 커피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독점 기업이면 자기가 일부러 생산을 막 줄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을 더 많이 하는데 필요한 생산 능력이 있더라도 경쟁일 때보다 일부러 과소 생산하는 거야. 일부러가 이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과소 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게 이제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게 되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독점 기업이 우리가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 차별을 합니다. 가격 차별.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사실 공공 유니버셜 범 서비스니까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손님들을 보는 거야. 돈이 많나 봐서 이제 돈이 부유하면 비싼 의료 시술을 해주고 돈이 없으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하는 이런 가격 차별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불 용의 금액이 높은 지불 용의 금액이라는 거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쓰죠. 우리 많이 이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용의, 의사, 금액 요걸 보고 높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높은 가격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낮은 가격. 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수기, 비수기. 여름에 성수기 때 여러분 방학이고 직장인들 성수기 때 비행기 티켓이나 호텔 같은 데 막 가면 가격이 높아요.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지. 왜 높게 받아요? 그럼 제 맘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낮춰달라고 할 수는 없죠. 뭐 비수기 때는 손님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호텔 숙소가 다 비어 있고 막 그렇게 되면 그거 아깝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해야지 계속 되니까 낮은 가격을 좀 낮춰서 더 들어오게 하고 뭐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의 두 개가 이제 양극단적인 상황이고 현실에는 요거 말고 과점 시장 이런 걸 또 볼 거예요. 과점 시장. 이게 다 우리 챕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과점 거기 볼까요? 세 번째 달라 11장에서 할 건데 자, 복수의 기업들이 동일한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상호작용하네요. 그러니까 이 과점은요.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 시장인데 소수라는 게 이제 몇 개인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상대방이 좀 신경 쓰이는 정도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상대평가라든 어떻게 됐던 완전 경쟁에 가까운 거지. 그냥 옆에 친구 한 명 이렇게 막 야 필기한 것 좀 보여줄래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해봤자 뭐 자기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거야. 근데 성적이 만약에 둥글둥글 학점 나왔다. 그건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독점일 때 뭐야? 독점일 땐 혼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 듣는 여러분이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야. 저랑. 그럼 좀 애매하지. 보통 그럴 땐 폐강시키긴 하는데 대학원에서는 이제 한 명 있어도 그걸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뭐 개설되긴 해요. 예전에 딱 한 명 놓고 수업한 적은 있어요. 계절학기 수업을 하는데 성신여대 가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도 오고 막 그러는데 학생이 한 명이야, 한 명. 근데 개설된 거야. 모르겠어. 이제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3월부터는 뭐 학교 회사 나가서 뭐 하고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듣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대, 과에서. 그래서 나만 그런가 했더니 옆에 딴 교수님 하길래 봤더니 2명, 뭐 환경경제는 2명, 저는 무슨 뭐 한국경제 뭐 하는 거래 가지고 한 명, 그것도 4학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분도 다 뭐 한 명씩 놓고 하더라고. 계속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한 명이니까 원래 대학원 수업은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고 뭐 그러기도 하거든. 뭐 혼자인데 뭐 굳이 강의실 이 넓은 데서 해요. 사실은 그러면 어디 딴 데서 할까 했는데 이 학교에 와서 뭐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지 수업 한 개 돼서 거기는 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비 오는데 맨날 가고, 때마침 거기 아는 교수님이 그 학과장님이 그 잘 아는 교수님이고 그 학생의 지도 교수였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면 전화해서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제 성신여대 앞에 맛집에서 밥 먹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내고 한 번은 교수님이 내고 뭐 그분이 내고 해서 뭐 그냥 아름답게 끝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있으니까 나태해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과제도 막 내고요. 미리 저 혼자 설명하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서 설명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했거든. 그래가지고 좀 괴롭히고 막 이렇게 미리 예습하게 괜찮았어. 그 한국 경제와 관련한 뭐 서울대랑 몇몇 교수님들이 이렇게 논문을 쓴 게 있더라고. 노동시장, 뭐 금융시장 해가지고 책으로 묶은 게 나와가지고 잘 됐다 해가지고 저도 한번 볼 겸 해서 했는데, 그래서 약간 어차피 제 마음속에는 애매하잖아. 무슨 학점을 줘야 돼? 이거 한 명 들었는데 C 줘? 약간 그러면 철천지 원수되게? 그렇다고 A를 그냥 주기는 또 그렇잖아. 약간 그래서 좀 괴롭혔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시험도 보고 막 했지. 그래서 A 플러스를 주려고 했더니 아이고 재수강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B뿔밖에 못 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연락했지. 진짜 그 재수강인지 알았으면 저도 B뿔 수준만큼만 과제를 주고 했을 텐데 괜히 그냥 민망해서 그냥 더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없겠지. 혼자 있으면 다 폐강이지.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안 나온다고. 전기불 이거 형광등 비용도 안 나올 걸. 그래서 아무튼 요거 소수인데, 소수는 이제 기업이 세네개 되는 건데, 이거 세네개는 뭐냐면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야. 요것도 이제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 다닐 때는 있었어요. 대학원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뭐 한 5명 듣는 거야. 5명. 교수님이 깐깐해서 야 우리 상대평가 합시다. 한 명은 A뿔, B뿔, C뿔, D뿔, F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엄청 치열한 거 아니야? 사실은 몇 명 안 되지만, 사실은 몇 명 안 되니까 야 우리끼리 그냥 어떻게 담합해서 교수님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야외 수업 이러면서 자꾸 저기 뭐 호프집으로 유인하자 이렇게 작전을 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경쟁시키는 거지 해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전에 뭐 의학 드라마 병원 보면 아니 의사 됐어. 근데 되고 또 병원에서 뭐 과장이고 하면 다 성공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뭐 정치인같이 뭐 이렇게 뭐 꼰지르고 막 하고 싸우고 왜들 저렇게 살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해진 거지. 그 5명 중에서 한 명만 A뿔이고, A뿔 못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내가 뭐 유학 가거나 대학원 가는데 A뿔이 아니라 막 C가 떴다. 그럼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다 목숨 걸고 막 이제 막 방해하고 몰래 책 훔치고 막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과점 시장인데, 요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해. 상호 의존적 이런 거야. 아니 뭐 저는 좀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국회의원 뽑는다고 또 뭐 그러대 뭐 다음 달에. 그럼 요즘 정당 한번 보세요. 그럼 정당이 몇 개 없잖아. 우리 정당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쪽 정당이 되게 못해서 똥볼 차면은 우리 정당이 더 많이 득표를 가져가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상대가 얼마나 못하는가도 중요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전쟁하고 비슷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이라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게임 이론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 보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동일한 시장에서 전략적 상호작용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기업이 소수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가격 설정 능력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가격을 막 낮췄어. 근데 상대가 또 더 낮췄어. 그럼 이제 막 서로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좀 더 되게 복잡하지.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는 상대 자체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봤자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고 그리고 독점에서는 아예 상대가 없어. 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상대 신경 쓸 거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게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로렌이 자주 가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 길 건너 새로 문을 전 커피숍 이렇게 있으면 서로 로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뭐 마케팅이나 이벤트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상위 주제라고 했는데 이걸 본 다음에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좀 그래요. 여기다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더 들어가게 되면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우리가 파헤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주제는 요소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다. 아니, 그러니까 생산 요소라고 하죠. 저기 나와 있는 커피와 같은 이런 생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그 시장도 보게 될 겁니다. 거기 보니까 노동 L이라고 많이 쓰죠. 레이버, 자본 K라고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토지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수요 공급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또 하나 보게 되고 다음 단락 볼게요. 의사결정 선택에서 위험, 불확실성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한다고요. uncertainty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그냥 갖게 보셔도 돼요.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이제 시간 이런 거 선택을 할 때 너 지금 공부할래? 나중에 공부할래? 지금 고통받을래? 나중에 고통받을래? 뭐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시간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 간의 시점 간의 선택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거고요. 특히 요거와 관련해서 투자 거기 나와 있네. 투자라는 게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투자는 여기 보니까 전형적으로 미래 수익을 바라고 비용을 먼저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는 비용은 지금 시점에서 물론 비용도 나눠서 낼 수도 있겠지만 비용은 지금 내고 지금 치르고 그 다음에 수익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것도 투자 아니겠습니까? 경제학 강의 듣고 공부하고 대학 졸업장 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은 등록금 내고 하는 건데 이게 당장 무슨 뭐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뭐에 필요하지 할 수 있는데 뭔가 나중에 뭔가 큰 수확이 있지 않을까 뭐 하면서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은 우리 탐구에 초점이 되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래서 투자할 때는 위험, 불확실성, 시간 이런 상호작용을 다 고려해서 신형 원두 건조 시설에 얘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까 또는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야 될까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은 얘기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5장에는 요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들을 또 조금 더 다룬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아니 시장이 지금 생산 요소 시장뿐만 아니라 커피만 있습니까? 다른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을 동시에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뭐 일반 균형 뭐 해가지고 주로 얘기할 거예요. 거의 첫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래서 시장이 잘 작동되는가? 이왕이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걸 순편익이라 할게.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 맡겼는데 어떤 경우인데 그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요걸 추구하지만
이론상 순편익의 극대화 이런 걸 추구하지만 but 현실상 이게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할 건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시장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확인한 후에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 우선 첫 번째는요. 16장에서 볼 건데 정보가 부족한 경우 거기 볼까요? 기호, 비용, 품질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공유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네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고 요즘도 다 정보 싸움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많이 획득해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역선택 도덕적 해이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16장에서 볼 거고 얘가 있습니다. 로사가 중고 트랙터 중고차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 이렇게 해요. 중고 물품 사거나 할 때 경험이 있으실 텐데 거기 보니까 중고 트랙터를 사려고 하는데 거기 보세요. 구입 전에 트랙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100% 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아니 트랙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얘가 나한테 파는 거 아니야? 약간 쓰레기 트랙터를 나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정보 부족이 더 나가서 거기 보니까 자신이 채용한 그러니까 중고시장과 관련된 역선택이라고 하고요. 자신이 고용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꾼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열심히 또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태하게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경제학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저요 잠재 근로하는 사람이 고용주에게 저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다음 밑에 볼까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두 번째 상황은 거래가 구입자 측도 아니고 판매자 측도 아닌 사람에게 그 아닌 사람에게 밑줄 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실패 이제 첫 번째 있고요. 아닌 사람이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성. 실제 거래하는 당사자가 아닌 그러니까 제3자라고 표현을 하죠. 제3자에게. 다시 거기 보면 거래가 구입자도 아니고 판매자도 아니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한재와의 편익 그래서 제3자에게 또 일부러 하면 안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끼쳤어. 네, 이렇게.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외부성이 발생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야. 로사가 17장에서 할 건데 자신의 작물에 살충제를 뿌릴까 여부를 결정하는 거. 근데 살충제 뿌리면 자신의 손익계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파급 효과 있죠. 그게 외부성이야. 환경에 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한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로사 이웃 주민들에게는 해충이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는 이로운 혜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른 이웃, 일꾼, 커피 소비자는 살충제 사용에 따라서 화학적 오염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바로 이웃에게는 살충제 쓰니까 어이구 해충이 줄어들었네요. 고마워요. 그렇다고 뭐 땡큐라고 대가를 뭐 주지 않고 떡은 돌릴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또 제3자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몰랐지. 내가 커피 농작물을 좀 잘 이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이러한 상황을 흥미롭게 만들고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가 나타내기 어렵게 되는 요인은 살충제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할 때 자신의 미치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지 딴 것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요.
그쵸?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이 책 마지막 장에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행동경제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동경제학. 그래서 이 행동경제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벌써 이것도 이제 노벨상 받으신 분도 한 20년 전이고 하니까 벌써 옛날 얘기가 됐는데, 원론에서 좀 얘기하고 요 저자분들은 조금 다루고 있긴 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심리학과 이제 접목이 되는 거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 하면은 꺼려지는 게 수학과 너무 접목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을 다루는데 오히려 심리학과 접목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딱딱 부러지지가 않긴 해. 근데 심리학도 심리과학 해가지고 요즘은 실험까지 한단 말이야.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실험 경제학 가서 하니까 뭐 만약에 내가 뭘 공부를 더 하겠다 그러면 이쪽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정보 경제학도 이거 뭐 다 옛날 얘기고, 게임 이론 이것도 뭐 벌써 다 뭐 새로운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른 여타 학문과 이렇게 이렇게 같이 융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이게 그나마 최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 수학을 써서 하는 거. 그거 AI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막 준비하는 거 아니야? AI가 그렇게 하지. 근데 우리 사람은, 인간은 요 심리적인 마음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합리적인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이렇게 했는데, 아니 실제로 보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다고. 이걸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비합리적이고 또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도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거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조금 틀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렇게 사람들은 주의 깊게 편견 이런 거 있네. 편견. 이 인간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선호, 이타심 같은 거, 뭐 공정성 이런 거 있잖아. 선호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경제학도 한 발 나가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완전히 이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게 합리적이지. 그리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제한하게 만든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분석 구조를 앞에서 논의한 심화된 개념을 통해서 보완한다. 그렇다고 이걸 다 버리기는 그렇고, 이런 거를 저거랑 같이 접목한다 보시면 돼요. 더 나가서 이제 미시경제학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실험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데이터에 주목하기,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이제 개인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엠피리컬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증 연구를 합니다. 실증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모아서 통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실험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도 이제 당연히 더 발전하고 이랬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AI나 챗GPT가 알아서 뭐뭐뭐 계산해줘. 그럼 지가 알아서 막 해주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잘 어떻게 사용하게 되면 또 획기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흥미로운 학습을 시작하자. 뭐야 이렇게 한다고 흥미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줄 미시경제학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미시경제학의 도구를 이용해서 커피 생산자의 로사와 대학생 로렌 사이에 구체적인 경제적 교환이라는 말, 그거를 묘사해 봤지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단락 볼까요? 마지막 줄. 중급 미시경제학 학습이 끝나면 당신은 경제학처럼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유용하구만, 이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모르겠지만 경제학과 괜히 갔어. 가장 내가 전공을 선택해서 후회되는 게 경제학과. 이거는 지금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제대로, 저자분 얘기야.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네가 깨달을 거야. 네가 학점도 D를 받고 막 이러니까 경제학 짜증나고 수학만 하고 하니까 그렇지. 아니야, 경제학 좋아.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저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났는데 뭐 결과론적이지만 뾰족한 학점을 받고 뭐 이렇게 되면 경제학, 공부하기 잘했네, 더 해볼까? 그러다 대학원 가시면 그거는 말리고 싶긴 해요. 근데 아무튼 거기까지 나가시는 거는 뭐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학부에서 다양한 뭐 경제학 과목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게 유용한 거 깨달을 수 있어요. 저자분은 한마디 더 합니다.
왜 경제학을 공부할까? 경제학과를 선택할까? 요즘은 이제 다 보면 이제 돈에 이제 또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자분이 이제 꼬시는 거야. 경제학 하세요. 거기에 밑에 응용 볼게요. 첫 번째 줄. 경제학을 왜 공부할까? 경제학을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불타는 열정을 가진 소수의 행운아. 이거 타고났어.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 보면 사무엘슨 같은 학자 있거든. 그분은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신이 자기한테 준 선물이라고 막 생각해. 그렇게 재밌어 가지고요. 또 막 또 수학을 또 그 사람이 이제 또 많이 접목했거든.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를 보니까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 한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숫자로 바뀐대. AI인가 외계인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시 암호를 풀면 이게 스토리가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재능을 때마침 갖고 있으니까 경작이라는 학문을 우연찮게 만났겠지. 접해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지. 손흥민 선수도 축구가 없는 아프리카에 태어났어. 그럼 뭐해? 막 공 잘 차고 다 필요 없지. 그냥 야 너 달리기 잘한다. 거기서 그냥 끝 아니야? 근데 축구를 이렇게 다 꼽힐 수 있는 재능을 꼽힐 수 있는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운이긴 하지. 여기서 뭐 그런 그 또 기회가 이제 잘 잡은 것도 뭐 감사하긴 해야 될 텐데 거기 한번 보시면 행운아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줄에 졸업을 위해서 경제학 수업이 필요하다. 저요 졸업학점 채워야 돼요. 잘못 왔어요. 경제학과 잘못 왔는데 졸업하려면 몇 학점. 뭐 그럴 수도 있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그거 외에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경제학이 돈 버는 학문은 아니지만 매 순간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또 이러한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알면 뭐 똑같이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허생전에 나와 있는 허생처럼. 두 번째 달랑 볼게요. 경제학자들이 전공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버는가 밑에 레퍼런스 있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경제학과가 타 전공보다 연봉이 소득이 20%나 높대. 귀가 솔깃해요. 뭐 그냥 20%? 그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평균이니까. 물론 회계, 재무, 마케팅 전공자들도 경제학 전공자들과 비슷하고요. 음악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음악 전공자는 봉급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대요. 오히려 한 40% 정도 더 낮대요. 그렇게 데이터로 평균 해보니까.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이 분석에서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것은 그거야. 그거는 경제학을 배워서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다른 전공 해도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문학 했는데 뭐 음악 같은 거에서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대를 나온 사람들이 다른 대학 나온 사람보다 연봉이 높다. 그러면 그거 뭐 성대 나와서 능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시당초 능력 있는 애들이 성대 간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까봐 또 이제 그런 질문 당연히 많이 받겠지.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또 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지적 때문에 좁은 직업 경로의 소득을 받대. 로스쿨에 진학한 친구들을 봐서 로스쿨이면 원래 이제 또 학부가 배경이 다양하잖아. 그때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가 돈을 더 잘 벌더래. 그러니까 경제학 마인드가 있으니까 기업에 관련된 무슨 뭐 M&A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런 걸 볼 줄 알고 이러면 좀 더 약간 그쪽에 이제 돈도 많이 주고 막 그런가 보죠. 그래서 MBA 과정 밟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결론은 경제학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근데 이제 좀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렇다고 경제학 관심이 돈만 너무 추구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챕터 2장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